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미 증시가 급등 마감하며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238.6원에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7월 곡물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곡물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송강호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며 영화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발표 효과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최대 주주인 지니뮤직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의 흥행 소식에 배급사인 쇼박스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에디슨 이노가 LG에너지솔루션과 19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에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되며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증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과 근원 PC 가격 지수가 2개월째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가 2,700선, 2,670선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볼까요? 기분 좋게 출발한 월요일장은 상해와 일본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중국 상해 베이징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또 공급망 관련 지표도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고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1,24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양호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주면서 오늘 3,5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3,000억 원이 넘는 매수가 5월 들어서 처음인데요.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4,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에 눈에 띄는 매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별로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업종은 서비스와 유통 업종입니다. 서비스는 2%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전기가스와 운수창고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서비스업 가운데서 CJ, CGV를 한번 살펴볼까요? CJ그룹이 콘텐츠 식품 물류에 5년간 20조 원의 투자 뉴스를 오늘 장중에 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가운데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12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500만을 돌파를 했고요. 또 주라기 월드와 브로커 등 신작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끝까지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운수창고업은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약세 속에서 강세로 마감한 제주항공 한번 살펴보시죠. 엔데믹 국면에서의 수혜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 LCC가 클 것이라며 오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제시한 리포트가 SK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5월 30일에 이 리포트가 나왔고요. 다음 달에 국제선 운항 대폭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제주항공이 지난 금요일에 9%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2.17% 상승을 하면서 운수업종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한경 코리아마켓 마켓랩으로 코스피 시장 종목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 SDI만이 약세를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강한 모습으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자동차 좋았고요. 바이오도 좋았고요. 게임주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반도체 산업 논의를 위한 SK하이닉스의 공장 시찰 보도자료가 오늘 장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0.94%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LG 한번 보시죠. LG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죠. 5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더불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신규 배당 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수급이 몰렸는데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고요. 오늘 9.63% 오르면서 장 마감까지 더 크게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선물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코스피 200 지수가 1.2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수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선물 수급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3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담았고요. 기관은 1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네, 기분 좋은 이 매수를 봤고요. 이어서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비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는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6월 1일에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에서도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베이지북 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의 뷰를 한번 보면 경제지표 호조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 6월 10일 소비자 물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전장 섹터 신작 기대감 있는 게임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시장에 대한 뷰를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 오르면서 886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1% 가까운 상승으로 시작해서 힘을 더 키워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은 4거래 연속 담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00억 그리고 8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에는 디지털 콘텐츠와 오락 문화를 꼽아봤고요. 하락률 상위 업종으로는 HLB가 포진되어 있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 그리고 비금속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 지수를 견인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위메이드 그룹주인데요. 위메이드는 5월 10일 저점이 61,900원이었는데 어느새 8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위믹스의 안정성이 부각되며 5,700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하자 위메이드 그룹주의 주가도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SK스퀘어가 위믹스 거버넌스에 참여를 밝힌 점도 주가 견인에 한 몫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 역시 3에서 4% 상승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락문화 업종을 이끈 것은 쇼박스를 필두로 한 컨텐츠 관련주였습니다. 범죄도시2가 관객 650만을 돌파했다고 하죠. 쇼박스는 범죄도시2의 제작 배급사입니다. 또 송강호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우 송강호가 출연하는 영화 비상선언 개봉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 8%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영화계의 부는 훈풍으로 뉴, 레몽레인, 사마네트웍스 그리고 A스토리 등 3에서 5% 동반 강세를 보인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 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HLB만이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CJ ENM 한번 살펴보실까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겸신과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 등 두 편의 투자 배급을 맡았습니다. 그 효과로 3%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7원 내린 1238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향 안정화가 돼가는 모습입니다. 1230원대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22일 이후 약 5주 만인데요.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등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시장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저도 이 의견을 시장에 대한 뷰를 많이 얻는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인플레 피크아웃입니다. 미국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이 오늘 글로벌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도 단기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봐도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중국 제조업 지표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중국발 훈풍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인 6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한 주 출발이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 물가 지표가 확인된 것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인플레와 경기에 대한 팀장님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면은 시장은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은 경제 지표들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PC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물가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높여갔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소비 지출이었습니다. 미국 소비 지출이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시장을 흔들어 놨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좀 진정시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흐름들이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제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은 점차 완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담감이 조금 더 완화되는 국면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가오는 이제 6월 FMC를 단기 변곡점으로 보는 시각이 좀 시장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FMC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내용에 좀 무게를 두고 체크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6월 FMC에서 50b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6월 달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점도표, 물가 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출지, 물가 전망을 더 높일지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좀 더 상향 조정이 되게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립금리입니다. 지금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2.5에서 2.75 정도가 가능성이 높다는 확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이 부분들 또한 진정되고 있는데 중립금리라고 하는 수준들이 어느 정도 레벨로 유지될지 또는 하향 조정될지 상향 조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월달 물가 지표를 확인한 이후 맞는 6월 FMC 회의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판단, 경기에 대한 판단,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나쁜 말 할 리는 없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우리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또 하나 5월 FMC에서 힌트를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리뷰,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점검, 재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연내 금리를 2.5에서 2.75로 60%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파월의 입을 좀 주목을 하면서 보자. 다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좀 가능성이 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의 변화를 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중국발의 이런 이슈가 우리 시장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을 많이 흔들어놨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고 금리나 유동성 공급,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 일부 지역들에서는 봉쇄 조치가 풀리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31일, 1일 중국 통계국 PMI와 막기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4월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유동성 공급과 경기 부양 정책들이 경기 반등을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코스피와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 탄력이 강한 상황이고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 변수가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PMI 지표가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훈풍이 되지 않을까. 특히 신흥국, 신흥아시아, 한국, 중국 증시가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감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봉쇄도 완화되고 있고 PMI 지수에 대해서도 전월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모멘텀으로 끌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환율을 조금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1,24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30원대 후반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행보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과 연관성이 좀 크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네. 혹시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뭐 이제 2, 3분기를 지나면서 1,210원 또는 1,200선 초반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더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기보다는 당분간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왜 올랐는지 한번 되돌아본다면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할 것 같다. 그 부분이 걱정된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끝없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중국 쪽에서는 금리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PMI 지표가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도 슬로해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그보다 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PMI 지표가 잘 나와서 좋을 거야라는 것보다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였던 것들이 좀 선순환의 고리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진정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여줄 것이고 외국인 순매수도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단기로 끝나기보다는 약 7, 8월 정도까지 코스피가 2,800선 이상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해서 공포감을 주면서 하방에 압력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또 신흥국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를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다. 2,800선 이상까지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후에 2분기 이후에 이익 성장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 추이를 보니까 좀 하향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향 조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혹시 이익 추이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최근 이익 전망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는 유틸리티, 대형 업종들 종목들이 나오면서 대규모 실적 쇼크,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들은 실적의 레벨입니다. 2022년 3분기 아마 60조 이상을 가면서 작년 3분기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온다면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 경기 흐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맞춰갈지 그리고 경기가 좀 아직은 안정적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진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은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과 최근 경기 지표들을 통해서 좀 확인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다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수를 좀 한번 보면 코스피가 2,600선을 좀 중요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수가 좀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오늘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호재보다는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한 장의 모습을 보였고 2,650선을 회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좀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오늘 2,670선을 이제 좀 두드리다가 좀 이렇게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2,600선 이하는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수 밴드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어떻게 좀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2,600선, 2,55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했다가 2,600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600선을 깰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저점은 나왔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가 더 내려가기보다는 반등 시 숨고르기, 반등 이후 숨고르기를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2700선 돌파 안착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긴 호흡, 그러니까 3분기까지 약 7, 8월 정도까지 2800선 중후반을 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들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평균, 그러니까 2021년 6월 고점 이후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평균 수준이 10.5배라고 본다면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익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코스피 간의 괴리를 봤을 때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지금 레벨에서 10% 전후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신다는 전략이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2600선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 전략을 주셨었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담기가 부담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주신 게 2600 이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2800선 중후반까지 조금 멀리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뷰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밸류가 좀 부담이 되고요. 반도체주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환경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주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2차 전지는 크게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 수급 이슈라든지 그리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있어서 오뱅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피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급반등을 한 것도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 거기에다가 실적은 아직 괜찮다라는 심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2차 전지도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 국면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바로 꺾이고 추세가 반전되기보다는 좀 조정 이후 다시금 고점을 높여가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등락은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코스피가 이 7월, 8월 안도랠리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조금만 싸지면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진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중에 대표가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장기적으로 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숨고르기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6월이 코앞인데 6월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그 포인트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포트에 담을 유망 업종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코스피가 2670선 돌파 시도를 하고 아마 조만간 2700선 회복 시도를 할 텐데 그 이후에 등락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등락은 시장이 더 무너지는 흐름보다는 다시 한번 2800선을 가기 위한 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고 있거든요. 6월 달에도 조정 시 비중 확대, 반등 시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아직까지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익 모멘텀도 아직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오늘 또 뜨거웠죠. 미디어 교육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추세가 만들어졌다, 추세 반전이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많고 경기 부분들에 있어서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은 아직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수에 의해서 반등을 하고 안도랠리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둔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도 3분기를 지나면서는 조금만 다시금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2600선대에서는 불안해하기보다는 공포 심리를 아직까지는 활용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이제 그 멘탈이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700선 회복을 먼저 시도를 할 것이고 조정 시에는 비중 확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이 원달러 환율이 정말 큰일을 해줬죠. 17원 넘게 급락하면서 한 달 만에 123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현 선물 쪽으로 모두 강한 매수가 들어온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인 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환해치 상품이고요. 부진했던 흐름을 보였던 건 코덱스 운송과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것이란 기대 속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애플과 알파벳이 4% 올랐고요. 테슬라도 7%의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3% 넘게 올랐는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안에 이런 종목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 3.6%라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현물이 아닌 선물 관련 상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입니다. 이 상품은 S&P 500 선물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이 선물 만기일 5거래일 전에 첫 번째로 만기가 가까운 최근 월물에서 두 번째로 만기가 가까운 차근 월물로 롤오버하는 방식인데요. 다시 뉴욕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운송이 2%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BDI 지수가 전거래일 8%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해운주도 전반적으로 부침을 겪었죠. 오늘 페노션이 7%, HMM은 5%, 대한해운은 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상품 내 이 비중이 26%가 넘기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6,28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은 이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미국 달러 선물 중에 최근 월물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만기 때 최종 거래일과 직전 2거래일 동안 3분의 1씩 분할해 차근 월물 종목으로 교체함으로써 미국 달러의 선물 가격을 연속성 있게 나타내곤 합니다. 오늘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 상품은 1.3%의 꺾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살펴볼까요? 전거래일도 경기 둔화 우려와 정책적 부양 기대감이 엇갈리며 보합권 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만 가권지수 역시 2%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뉴욕 증시는 물가지표 둔화 속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S&P 선물은 1% 가깝게, 나스닥 선물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들이죠. 먼저 지난주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위와 2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주 이 파란불 켜내는 날, 개인은 매수하는 날로 보실 수 있었고요. 네이버 체크해보시면 지난주 나스닥이 밀리면서 이틀 연속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이 바닥이라 생각한 개인들은 강하게 사는
사들이면서 순매수 5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HMM이 지난주 코스피 개인 순매도 1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개인은 5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팔았습니다. 개인은 정리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면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주들이 좀 최근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 68만 원대까지 빠졌던 5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8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70만 원대에서는 개인은 샀지만 80만 원 선에 올라오면 팔면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LNF와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위메이드와 컴투스홀딩스, 게임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는 지난주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라는 관점에서 담았고요. 게임주는 급등할 때 따라잡자라면서 포트폴리오 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PNT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라다이스, 시젠, 펄어비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 시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원숭이 두 창이 등장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또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주가도 소폭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개인은 9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관이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슈콕 종목톡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한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한전의 영업 손실 축소를 위해서 전력 도매가 상한제가 지금 도입이 됐는데 이제 대규모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큽니다. 4월 말에 저점을 찍고 나서 좀 상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주가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투자자분들 궁금할 것 같은데 대표님 먼저 좀 답변 들려주실까요? 네, 한국전력은 매매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게다가 대형주인데 이거 가지고 기대 수익을 크게 가져가겠느냐? 좀 답이 안 나오는 종목 같고요. 일단은 발전 비용 상한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발전을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전이 다 떠안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S&P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이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발전사들이 팔 때 S&P와 함께 연동돼서 한국전력에 넘겼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캡이죠. 그러니까 상한선이 지금 제한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 발전사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고 한국전력은 좀 수혜를 볼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게 되면 여전히 또 자세한 룰이 그 전달 대비해서 10% 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된다는 것보다 그동안에 받았던 적자의 흐름들을 좀 개선시킬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지 이를 통해서 한국전력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자는 개선은 가능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떤 저평가 상태인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우상향은 시도를 하겠지만 매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26,000원대, 5,000원대 부분 정도는 저항이 뚜렷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들의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25,000원, 26,000원 정도에서 저항 매물대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자 개선은 예상이 되지만 강한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하긴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삼성 SDI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월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4월부터는 좀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2차 전지주 뭐 계속 잘 가고 있고 최근에도 잘 가는데도 조금 소외된 느낌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DI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세 원인이
있을 것 같고 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전략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2차 전지가 좋다라는 거는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장비 몇 개의 종목들이 좋았지 사실 대형 셀 업체들 3개 업체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주가를 3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 SDI 주가가 가장 괜찮거든요.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후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뭐 다시 반등은 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전 고점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분할 관련 이슈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SDI가 자기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대형 수주 소식은 없어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잠깐의 수주 공백 때문에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지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산업 전반에 어떤 성장성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고지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제가 3개 업체 중에 봤었을 때는 3개 업체가 가장 주가 상태라든지 현재 흘러가고 있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낫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삼성 SDI는 유럽 쪽으로 니켈 비중이 높은 하이니켈, 그러니까 NCA 젠5 배터리를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향후 이제 젠5 배터리를 탑재한 차종들이 BMW라든지 아우디의 이 MP 새로운 자동차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쪽에서 생산된 차량들도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이 이슈들이 발생을 할 거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익률이 좀 늘어나는 과정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사실은 이 2차 전지 다른 삼성 SDI가 하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젠5 이 하이니켈계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들 대비해서 수익성이 20% 가량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 1분기 기준으로 약 한 10%, 22년 연간 기준으로 하이니켈의 젠5 매출 비중이 20% 중반으로 될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되고 있고요. 중대형 EV 부분 매출액이 작년에 4.4조, 올해 6.8조, 내년에 9.4조, 내후년에 11.5조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차량용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도 사실은 BEP 정도 수준이었다가 올해부터 마진율 자체도 대략 한 6%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이 젠5 또 젠6 관련된 이제 배터리도 조만간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 마진 자체가 BEP 정도 수준이었다 한 2025년, 2026년으로 갈수록 9% 10% 이상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영업 실적들이 이제는 조만간 나오기 시작할 시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만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동안에 받았던 수주 물량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주 물량들에 있어서 마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만약에 조금씩 좀 조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뭐 세계 업체들 중에 저는 LG 에너지솔루션도 좋아합니다만 이노베이션은 잠깐 이제 차치하고 두더라도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이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고 하이니켈 배터리가 앞으로 뭐 마진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시장에서 성장성도 더 커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네. 그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캐파 증설은 조금 더딘 편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파 증설만 조금 우려가 되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할 거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코스닥 1위 시총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주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호실적으로 증명된 선장이기는 하지만 또 밸류에이션 논란이 또 여전히 숙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어떤 이슈와 가격을 조금 전략으로 보면서 갈까요? 네, 최근에 소재 관련주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좀 더디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는데 뭐 특별히 바뀐 건 없고요. 그때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이 좀 약간 리스크 온 관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은 시장이 약할 때 좀 선전했던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는데 또 소외되면 또 매수세들이 오겠죠. 그래서 다시 움직일 때는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오늘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배터리 소재 이제 피크아웃이다. 소재 가격들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소재를 만드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P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P 곱하기 Q를 했을 때 P는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와 상관없이
Q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유럽이나 미국 전기차 보급률 2019년도 대비 50%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뭐 큰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026년도까지 북미 유럽에서 총 2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투자는 또 바로 연결되는 증설과 함께 나오는 기업 실적에 대한 미래 약속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챙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장기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수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좀 보강하는 게 또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LNF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LNF보다 이 차입금 관련된 쪽을 좀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한 앞으로 1, 2년 동안 1조 넘게 차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이를 감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약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증설과 함께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확장세는 이어질 걸로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LNF가 조금 더 낫겠다, 요만큼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수주권을 좀 체크를 하고 또 이제 차입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자 비용 같은 거 좀 리스크로 체크를 해보자. 하지만 성장은 이상무, LNF를 조금 더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저희가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해서 전략 포인트 어떤 것들 좀 잡아갈까요?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응급제 생산업체죠. 그리고 뭐 가장 많은 이 생산량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4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를 다 만들겠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미 진출을 본격화한 게 양극재 쪽으로 본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GM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향후 8조 원 정도, 2025년부터 32년까지 8년간 8조 원 정도, 물량 한 24만 톤 정도 되는데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이게 22년, 24년 실적 가이던스는 변동이 없겠죠. 어쨌든 25년부터 이제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중장기 성장성의 어떤 기반이 안정적으로 좀 확보됐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중간에 이러한 이 조인트 벤처라든지 다른 어떤 이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응급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양극재까지도 같이 동시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죠.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생산도 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석 리튬 생산 법인을 좀 설립을 해가지고요.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그 공장도 착공을 했고 지난 3월에는 2만 5천 톤 규모의 염화 리튬 상용화 공장을 2024년까지 양산 규모 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재료까지 직접 생산을 해내게 되는 거고 흑연 관련해서도 응급제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설 투자를 하게 되면서 2030년 정도에는 15만 톤 이상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극재 캐파 가이던스도 뭐 30년이 되면 61만 톤 정도 수준이 되겠죠. 해외하고 국내 합치면.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 고려를 해보시면 성장성을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 얼마만큼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좀 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11조 정도, 포스코 케미칼이 10조 정도가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양 사업 모두를 2025년부터 활발하게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갔었을 땐 시총을 얼마나를 줘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6월에 만약에 주가가 조금 조정이 있는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제가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공략을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 쪽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제를 넘어서 양극재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이제 개인 주도주 4종목의 공략 포인트와 전략을 저희가 좀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분의 유망주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 먼저 시장에 대한 유망주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무가입니다. 네, 나무는 아니고요. 나무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삼성 쪽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카메라 쪽에 강점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부각되는 게 3D 센싱이죠. 이쪽과 관련된 카메라를 계속 또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가 앵커님도 셀카 많이 찍으시죠? 네, 많이 찍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촬영까지만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식을 해서 이제 AI가 판단하기 시작해서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게 전장의 가장 큰 자율주행의 핵심이겠죠. 그쪽에 들어가는 3D 센싱, 특히 뎁스라고 하는 이제 깊이까지 측정하면서 모든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확장돼서 드론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UAM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또 하나 로봇도 카메라가 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카메라를 볼 때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폰에 달려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인식 기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앞으로 애플도 이제 MR이라는 기기 나올 거고 삼성, 구글 모두 다 이 기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카메라의 재발견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작년 실적 턴어라운드 보였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 특히 영업이익이 119억대로 52%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실적 변화 기대는 더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시총이 1,8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12,000원대 밑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대 한 15,000원대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5,000원까지 좀 열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하셨고 이제 카메라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또 UAM과 로봇의 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15,000원 참고를 하시면서 이 나무가라는 종목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장시영 차장님의 유망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반도체 이제 장비주인 STI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는 그 반도체라든지 OLED 클린룸에 들어가는 화학물 처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MS 1위 업체고요. 매출 비중도 사실은 이 화학물 처리 장비가 가장 높습니다.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하이니스양 그 리플로우 장비라고 그 후공정 패키징 장비인데요. 요거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삼성전기양으로 FC BGA용 현상기 등 이런 이제 신제품들을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화학물 처리 장비 역시도 삼성전자에 좀 주력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매출 다변화를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어떤 이 성장성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은 2분기 이후에 분기당 1,000억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4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게 되고 마진율이 한 10%를 조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4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6%가량 올랐습니다. 21,500원 오늘 올랐는데 제가 마침 오늘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좀 올라버렸는데 사실 그전부터 제가 한번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쫓아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이 조금 있을 때 매수를 해놓으시면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가지고 오신 종목이 나무가와 그 STI 둘 다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네요. 이제 STI가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좋은 종목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손절가와 또 목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손절 가격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서 매수하시지만 않으시면 2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매수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은 사실은 그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해놓으셨으면 25,000원에서 27,500원 정도까지도 좀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사실 이전 고점이 33,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6월 혹시나 FOMC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하락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장각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좀 끌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고 당장에 조금 단기적인 어떤 매매 차익을 노리신다고 하시면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네. 날 정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25,000원 정도까지만 6월 FOMC 전까지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FOMC 전까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유망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유망 종목까지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 보내드릴게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